자, 이런 와중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어젯밤에 홍준표 후보를 좀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막판 파란,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의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창출하는 정권은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좀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사내답게. 여자 한 사람 있는 건 좀 이상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여자로 취급 안 하니까 자, 모두 함께 갑시다. 네, 이 상황이 바로 어젯밤 10시쯤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의원들과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기자들도 우르르 갑자기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늘 14명인가요? 13명 일단. 3명인가요? 예. 집단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2004년 선거인가요?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후에 마지막 투표 당일 전날에 정몽준 후보가 정몽준 그 공대 선거 그 대책위원장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철회를 하면서 파란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 자당의 후보를 밑에서 흔들면서 공식 선거 일정에서 탈당하고 하는 경우는 이번 사건이 최초의 사건입니다. 전형적으로 야당에 있어서 그 가장 아름다운 문화 중에 하나가 승복의 문화였는데 여기서 그 불승복을 하면서 위에 자신들이 뽑아놓은 후보를 내버려 두고 탈당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야당 정치사 또는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일면을 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지난 1월에 실제로 이 장제원 의원은 이 당을 만들면서 보수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장제원은 오늘부터 부산의 모든 인재를 쓸어담아 바른정당 부산시장이 인재가 모이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세가 없습니다. 계보가 없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정의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부산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목이 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외친 지가 이제 뭐 1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이러려고 탄핵에 참여했던가, 이러려고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만들었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반문 또는 비문 단일화가 필요하다 해서 3자 단일화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서 홍준표 후보와의 양자 단일화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절로 이제 탈당하고 이제 투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3자 단일화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정말 승부가 예측 불허의 어떤 그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3자 비문, 반문 단일화가 무슨 국민적 설득력이 있는지 정치적 명분이 있는지 그걸 떠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어떤 그 마지막 비상수단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친정집으로 그냥 슬그머니 복귀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는 물론 후보 본인은 여러분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우리가 앞에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개 보지 않았습니까? 2등, 3등이 바뀌는 거에 관심이 가 있지 지금 1등을 누가 추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양자 단일화를 했다라는 거는 대선 승리보다는 2등 게임을 하고 또 본인들의 정치적 생존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김무성 의원이 8일 만에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참 저희도 환장하겠다. 이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올라서 뭐 이런 얘기 기억이 나는데 당장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 등이 강력히 이 성토를 하고 나섰네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 네, 이해운 의원. 자,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수 개혁이 없는 단일화. 이건 보수가 영원히 죽는 길이다. 한국당 쪽에서 꽃보직을 준다든지 제안을 많이 했다는 여러 가지 소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위원장이죠. 예, 뭐 네. 하버드대 나온 젊은 정치인. 네, 배신자들은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라고 보고 적절한 칭호는 저렴한 표현이지만 쫄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저 얘기 듣고 저렴한 표현인지 어쩐지 이게 비언지에서 찾아보니까 존팽이 뭐 이런 보가 원래 남자에게 붙이는 그런 건데 쫄보란 표현까지 썼어요. 저는 이제 이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만약에 총선이었으면 지난 국민의당처럼 후보 따로 뭐 정당 지지 따로 한다면은 바른정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닥세는 아닐 텐데 이게 대선이다 보니까 뭐 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지만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그래도 뭐 명분이 있든 없든 뭘 떠나서 현실 정치에서 그래도 뭐 한국당이 됐든 뭐 바른정당이 됐든 여하튼 후보가 한 명이 되는 것이 지금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현실 정치의 한계 지금 대선판에서의 한계가 바른정당이 13명이 넘는 그 의원들에게 좀 그나마 명분을 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해운 의원의 말처럼 이제 글쎄요 이 친박계 정말 누구나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박계 몇몇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저렇게 그거는 창당 때는 무릎까지 꿇고 다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반성하고. 네. 근데 뭐 정치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고 언제나 네.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좀 이 탈당한 의원들의 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여하튼 뭐 저런 결정에 대해서 뭐 폄하할 거는 아니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탈당을 지금 결행한 의원들의 면면을 좀 보고 싶어요. 보면 장제원 의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국정농단 청문회 때 굉장히 매섭게 그렇죠. 질타를 해서 질의를 해서 굉장히 청문회 스타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14명 이름 나오고 있는데. 네,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이 탄핵 소추 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이 갑자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운천 의원만 전라북도 전주가 지역구라서 지역구 의견 좀 물어보고 오겠다고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본인도 가겠다 지금 의사표시는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14명이죠. 그렇게 되니까 토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김성태, 황영철, 장제원 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탄핵 과정에서 아주 스타가 된 의원들입니다. 목소리가 가장 그래서 높았던 그분들이 분들. 예. 탈당을 하면서 참 보수,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바른정당 이렇게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인은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분도 유명한 있지만 말이죠. 예. 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행태는 명분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납득하기는 어려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뭐 내년 대선 이후 과연 바른정당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나아가서는 내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그런 총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네. 뭐 그런 점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일단 한국당으로 가는 14명이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네. 나머지 의원들도 예전부터 또 국민의당으로 가겠다고 문을 놓고 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쪼개져서 바른정당이 3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뭐 본인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14명이 오라 그래서 어젯밤에
회동을 한 뒤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또 얘기 이어갈 텐데요. 보시죠.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수 대혁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고 좌파한테 정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논 결과를 총장을 통해서 내가 듣겠다. 말하는 건 아니고 아니, 나 기자들 이래 앉아봐. 계단이요. 나는 지금 집안 싸움 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선거를 해야지. 나는 지금 선거 준비해야 돼. 여러분도 봤잖아요. 네, 홍 후보 저렇게 얘기하면서 유세차 타고 떠나면서 또 밤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저희가 좀 잘라봤어요. TK 민심, 대구 경북 민심, 바른정당 모든 사람은 용서하지만 유승민 후보만큼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의사로 단일화가 됐는데 언론에서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자,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양 이사장님? 근데 정말 이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바른정당은 용서의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유승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해 줄 수 있다. 자, 용서란 표현. 네. 용서의 대상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저는 보수 정치가 북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아직도 좌파 정권 하는데 도대체 좌우의 개념을 가지고 왔고 색깔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거를 치를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선거 막판에 가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실수가 결정적인 패배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지지율의 추락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정책적 실책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바른정당 후보를 흔들어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흔들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던 이 사건 또한 저는 또 하나의 결정적 실책으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의 재구성 그리고 보수 주도 세력의 건강함을 기대했던 많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또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으로 몰려가는 건강한 보수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많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바른정당에서 탈출하는 저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참 씁쓸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제 회동 후에 나는 의논 결과는 총장을 통해서 듣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혜훈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측근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한국당 쪽에서는 꽃보직을 준다든지 벌써 그런 얘기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바른당 14명 의원들과 홍준표 후보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 정치라는 게 그 이전에 물밑 조율, 수면하에 접촉과 조율이 다 있었어요. 네. 그 전에 벌써 이미 다 얘기가 됐다. 있었다고 봐야지 그거 네. 없이 어떻게 그런 사건이 갑자기 하늘에서 뻥 떨어져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박근혜 정권 2기가 아니라 홍준표 정권이다. 그러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분들이 주장하던 보수 대혁신.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게 어찌 보면요 도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박과 비박, 탄핵 찬성과 반대가 한 당 내에 섞여갖고 무질서하게 무한투쟁을 벌였던 다시 그 상태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또 조원진 후보를 내세운 새누리당이란 당이 또 있긴 합니다. 이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아마도 당신들이 들어오면 아마도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니까 그 홍준표로의 보수 단일화만 가지고는요 대선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가 없어요. 역부족이고 네. 예를 들면은 무슨 안철수와의 무슨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선 승리를 현실적 목표로 해서 다가가면 몰라도 이렇게만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그냥 보수의 주도권 싸움을 한 걸로 끝나버리고 네네. 배지들 각자의 정치적 그 내년 지방선거 3년 후에 자기들 총선에 있어서의 유불리 뭐 이런 거로만 해서 끝나버리는 어찌 보면 좀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안 좋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는 오늘 그 집에서요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있다가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뭐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일화 요거는 조영 대표가 홍준표 후보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는 단일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서 거절한 걸로 그래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제가 만납니까? 단일화 없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랑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왜 제가 만납니까? 자, 이런 얘기 했고요. 오늘 사회 분야 마지막 이제 TV 토론 네. 준비에 충실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상 뭐 완주는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네. 그 완주가 그 뭐 정치인 유승민은 살 수 있지만 과연 바른정당까지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우선 뭐 문제이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앞서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뭐 유승민 후보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네.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도 본 걸로는 김진태 의원이 또 뭐 SNS에 순천에? 예, 네. 뭐 복당은 또 별개의 문제다. 네. 뭐 홍준표 후보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건데 복당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이 네. 그 이전에 그 새누리당일 때 그 집안 싸움만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는 게 앞서 제가 14분의 뭐 탈당에 대해서 어느 이상 폄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실적인 한계에서 뭐 그나마 좀 그 고민에 찬 그 결정이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거기다 홍준표 후보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작년에 꼭 4.13 총선 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과연 유승민 후보를 저렇게 고사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들이 과연 뭐 누구를 위해서 득이 되는지부터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네요. 네, 네. 유승민 후보 지금 아까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목소리도 굉장히 작고 풀이 확 죽은 모습이에요. 지금 속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응하지 않았다. 주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홍준표 측에서 여러 번 거절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글쎄 뭐 그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주호영 위원장인가요? 지금 원내대표시죠. 그분이 아마 홍준표 측하고도 물밑 타진을 했을 것 같고 뭐 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 김종인 네. 전 대표라든가 국민의당 측과도 뭔가 그런 타진을 했지 않고요. 그러니까 원래 3자 네. 단일화를 하자고 제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양쪽에 타진을 안 해보고 했을 리는 없는데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거절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절이라기보다도 어떤 합의점을 찾지를 이렇게 후보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아무리 현실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뽑았던 후보 또 자신들이 창당했던 그런 당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갈 경우 과연 국민들은 이런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랄까요? 냉소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네. 이 한 축이 또 이게 이제 원래 3자 단일화 얘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이 통합, 개혁 공동정부론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크가 좀 없다 그래요.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고 어쩌면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원래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배수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미리서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김종인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 정작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이기려면 반문재인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과장하지 않고 그동안 1000번은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던 제가 표를 더 얻기 위해 단일화하는 건 국민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반문, 이른바 비문연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애초에 뚜렷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그어졌죠. 아까 이제 신 교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퇴각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대를 했었고 그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설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백기투항을 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지지와 지지 선언과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지점인데요.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당협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바른정당으로 나간 그 36의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을 자유한국당은 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당협위원장을 다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또다시 당내 갈등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기통하고 사실상 무릎 꿇고 손 들고 벌서면서 들어간 이 형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자, TV 토론을 가장 잘했던 두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렇죠.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예. 예.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두 자리 숫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홍준표 후보를 오차범 위안해서 2등, 3등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 결과도 일부 그런 있고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왜 정체가 돼 있었을까? 그 당에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정의당은 집중적으로 그 힘을 모아서 심상정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다음에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그 당과 후보가 일체돼서 돌아갈 때 바른정당은 잘하고 있는 후보를 밑에서 계속 흔드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을 잘한들 지지율을 정체시키거나 외려 하락시키는 그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유승민 후보가 져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탈당한 13명이 져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은 평가할 거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